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동명 예비역대령입니다. 푸틴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관련해서 지금 1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영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 그러나 테마가 좀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두 편에 걸쳐서 이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편에서는 이제 전쟁 갈등 배경과 전쟁 진행 경과, 두 나라가 어떤 갈등을 빚어왔는가 역사적으로 독립 이후에,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에, 이 말씀을 드렸고, 이번 편에서는 이제 1년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재현상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침공 전쟁 이 성격, 그리고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지 여기다 시나리오,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갈등 배경 관련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쭉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 그 하편에서는 지금 2월에서 3월달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양국의 그 전황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전쟁 후에 어떤 그 주요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예를 들어 이제 푸틴과 젤렌스키가 국내적으로 어떤 내부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내 경제,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그리고 푸틴의 침공 경제 성격, 결과, 이런 데 대한 평가, 그리고 나토 동구 확대에 관련된 해석 문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논리 문제, 그 다음에 전쟁, 이러면서 이제 침공 경제 성격과 언제 종식이 될 건지, 전쟁 종식 시나리오,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달, 3월달 이제 전황을 보면은, 작년 2월 24일날 침공을 시작해서 이제 북부, 동부, 남부로 이렇게 침공을 했다가, 그러나 한 달 뒤에 이제 북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전부 철수를 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보이고, 그 다음에, 서로 동부와 그 남부 지역에서 남부 전선에서 이제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9월달부터, 작년 9월달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대역습이 시작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는 일단 약 한 8,000평방미터의 그 어떤 하르키우주, 이거를 전부 영토로 수복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달에는 이 밑에, 헤르손 주의 미콜라이오주 이 일대 4,500평방킬로미터를 전부 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3월 17일 전황도는 이렇게 이제 점령구역을 나타내고 있는데, 옆에 11월 달과 비교하면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2월 달에, 올 2월 달부터 이제 러시아는 충계 대공세를 감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노랗게 푸른 이 돈바스 지역에서, 특히 그 도네츠크 지역에서 지금 공세를 강하고 있다. 특히 그 바흐문 중심으로 공세를 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어떤 큰 전과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전황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충계 공세, 2월 달에 시작한 이 충계 공세는 점차 약화 추세다. 이렇게 지금 전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 인해 전술 이런 것들은 사상자만 급증할 뿐 점차 퇴색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러시아가 계속 보여줬던 그와 같은 그 공세 형태와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출발했다가 한 달 뒤에 퇴색하고 다시 시작했다가 일주 뒤에 퇴색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 후속 군수 지원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약점을 갖고 있는 그 러시아의 전형적인 그 공격 형태다. 이제 그렇게 전부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희생자 관련해서는 최근 이제 영국 그 국방성 정보에 따르면은, 지방 출신, 소수민족 출신들이 약 한 30배 정도, 모스크바나 상페테르부르크 이쪽 그 도회지, 군인들보다 많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러시아 국방부 임무는 유력 자녀들을 가급적이면 보호하라,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그런 보도가 떴습니다. 그래서, 또 이 리투아니아 그 정보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앞으로 향후 2년간 더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고, 그리고 또 ISW, 그러니까 International Studies of War 해가지고, 이 전쟁 그 연구소,
국제전쟁연구소 여기서는 이제 러시아 국방부가 앞으로 죄수들을 충원할 가능성.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와그너 그룹이 그 한 4천여 명의 죄수들을 충원해서 바흐무트 이전선에 투입을 했는데 이제 러시아 국방부도 그대로 흉내를 내서 앞으로 죄수 충원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CNN, ISW에서 전부 보도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 이제 시리스키는 대역습을 계획 중이다. 지금 2월 8일부터 이제 러시아가 충계 대공세를 시작했는데 자 이제 서방으로부터 계속 전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답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우리 우크라이나 대역습한다.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지상군 사령관 시리스키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조차도 마리우폴 반드시 탈환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젤렌스키가 이제 또 얘기하는 거는 자 울레다르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지역이 중요하다. 울레다르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이제 이 마리우폴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그대로 위로 가는 북쪽 지금 현재 도넥스 그러니까 바흐무트 바로 밑에 있는 자 요 지역이 지금 이제 요 지역이 지금 울레다입니다. 울레다. 지금 현재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게 우크라이나 군이 지금 공세를 취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저 지점이 바로 울레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울레다르로 이제 마리우폴로 공격을 한다. 이제 앞으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이처럼 공공연하게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공세 방향은 이쪽이다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배경에는 이걸 비밀로 안 붙이고 이와 같이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배경은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반격이나 반응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황을 보면은 이제 주로 이제 격전지가 바흐무트가 울레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바흐무트에는 지금 8개월째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도대체 이 바그너 그룹이 여기 대해서 이제 바그너 그룹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프리고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게 완전히 이 바흐무트 이거는 완전히 이제 포위했다 우리가 자 그렇게 돼 있고. 도시 3면이 완전 포위된다. 북부, 동부, 남부 완전 포위되어 있고 유일하게 마지막 하나의 탈출구 서쪽으로.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이 프리고진이 하고 있고 그러나 우크라이나 쪽에서 여전히 그 중심부에서 이제 교전 중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방어한다. 예비군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흐무트이 이제 전략적으로 그 가치는 없지만 그런 상징적인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자, 푸틴은 지난해 그 9월 15일까지 반드시 우리가 이걸 점령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크라마토스크하고 슬로반스크 이쪽으로 나가서 반드시 우리가 이 도네츠크를 100% 장악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푸틴 지시기 때문에 자, 이 수명 차원에서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 얘기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에서 여기서 절대로 그 포기를 안 한다. 이것이 전략적 가치가 뛰어났다기보다는 또 다른 한 측면에서 얘기할 때, 자, 이 전투를 통해서 러시아군 그 정규 병력들의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른 전략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끝까지 사수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 군도 이 바흐무트 전투에 이제 예비대를 계속 투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역습에 써야 될 그런 그 예비대를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 전술적인 뭐 이런 논란이 없는 건 아니다.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리고 아까 ISW 여기서는 이제 바그너 그룹은 근본적으로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이 바흐무트에서 이제 계속 그 러시아 정규군으로 이제 대체되고 있다. 교체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크렘린 그 내부에 예컨대 프리고진과 쇼이구 뭐 이런 사람들의 그 권력 어떤 이런 투쟁 이런 것들이 격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 프리고진은 우리가 지금 탄약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싸운다 철수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뱉어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 간략히 보면은, 자, 유엔총에서는 러시아 빨리 철수하라 이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자, 여기서 기권한 나라는 중국과 인도다. 반대는 당연히 러시아, 북한도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제 그 형사재판소 헤이그에 있는 형사재판소에서는 이제 지난 17일 날 3월 17일 날 푸틴에 대한 그 구속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 명령을 내렸고 그러니까 완전히 국제 이 사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푸틴은 완전히 전범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EU는 우크라이나에서 탄약을 지원하겠다. 그다음에 폴란드는 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미그 29 이 4대를 지원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 중에 최초고 상당히 그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최대 맥시멈 70대까지 우리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폴란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만약 일방적으로 러시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쟁 당사국이다 이렇게 지목될 그런 경우를 지금 이제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자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게 지금 폴란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 내 폴란드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은 앞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입장에서도 여태까지는 독일보다 이제 폴란드에 더 치중하는 그런 것들을 또 상징적으로 폴란드는 이제 독일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내부적인 그런 갈등들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도 마찬가지 폴란드에 의해서 지금 13대의 미그 29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차 지원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전투기가 뒤따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방적인 추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웨덴하고 핀란드 나토 가입하는 문제 지금 이미 다 프로세스 진행되고 있는데 자 30개국 가운데 그동안에 이제 터키하고 이 헝가리하고 이미 핀란드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웨덴도 조만간 이제 포지티브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옌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푸틴이 그 벨라루스도 합병하려고 그런다. 자, 이런 계획서가 이제 비밀 문서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폭로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그 독일의 그 지도츠 사이팅 여기서 자, 폭로를 했는데 이 비밀 문서는 전략 문서는 이미 2021년 여름에 작성된 건데 자, 여기 따르면 푸틴이 벨라루스도 먹으려고 그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 이제 정치 군사 지도자 벨라루스의 정치 군사 지도자를 친러 성향으로 전부 유도를 하고 그리고 석유의 영향력을 이제 차단하려고 하는 자 그와 같은 그 노력을 이제 좀 기울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벨라루스는 완전히 볼베악 게겐디 나토에서 나토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불워크다 이제 그렇게 러시아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 내에 이제 앞으로 러시아 군사를 그 건설하는데 특히 그 방산 부품을 그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지들을 이제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항공기 분야에 대해서 특히 그 이제 군사적으로 우리가 카스라고 그러는데 근접 그 항공 지원 자 이 카스에 투입되는 이 전투기는 이미 자 조립 생산을 벨라루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도 합병하려고 그러고 이제 벨라루스도 합병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전쟁을 통해서 그러나 벨라루스는 어디까지나 이 어떤 압력을 통해서 이 두 나라의 어프로치 자체가 지금 다르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이미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완전히 그 이 푸틴의 장악당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 문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2030년도가 이제 타켓이다. 그래서 국가연합을 만든다. 이제 그러면서 위대한 러시아 크로스 루슬란트를 이제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밀 전략 문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징집 연령을 지금 이제 변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18세에서 27세인데 이거를 앞으로 21세에서 30세로 이제 바꾸려고 그런다. 이 18세에서 27세 지금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학업이 안 끝나서 군대 못 간다. 이런 이제 이 병력 해제 이런 요구들을 많아서 요구들이 만기 빗받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그런다. 자 그래서 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년 전쟁 후에 이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이제 특이한 거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젤렌스키의 그 리더십 이거 도대체 이제 내년 대선도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자 이 문제를 얘기할 때
전쟁 발발 전에는 젤렌스키 대통령 내적 비판이 이제 좀 거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르체스베 캠프에서 자 부정부패 근절 여기에 지금 앞장서야 될 그 젤렌스키의 어떤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 이런 평가를 내렸었는데 그러나 전쟁 발발 이후에 젤렌스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대단히 포지티브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젤렌스키는 지금 현재 짐볼 피구어다. 우크라이나 위더슈탄 게겐데루스 아그레시온에서 러시아 공세에 저항하는 우크라 저항의 완전히 핵심적인 그런 심볼 인사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완전히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최앞에서 이와 같은 그 전쟁을 독려하고 지금 지키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 이런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쟁 수행 능력도 그 탁월하고 그리고 이 서방 그 각국들을 그 다루는 젤렌스키의 어떤 이런 그 스킬도 대단히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향후 과제는 군 정부에서 이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그 다음에 EU 가입 협상, 이런 것들을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추진하는 거다. 그 다음에 푸틴의 그 리더십에 대한 러시아 내에서 이 평가, 이걸 보면은, 자, 최초 뭐 단시일 내 전쟁 이길 것처럼, 자, 우크라이나 완전 점령할 것처럼, 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1년을 넘기다 보니까, 뭐 실망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푸틴에 대한 대중의 지지 이거는 그대로다. 이거는 모스크바에 있는 그 레바다 그 인스티튜트 그 연구소가 지금 그대로 이제 분석을 한 거고 60에서 70%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제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반수 이상이 이제 푸틴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조직적인 어떤 이런 저항할 그런 그 기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심지어 나아가서 이제 스펙트럼 오른쪽에 있는 그 완전한 울트라 그 내셔널리스트들은 극우주의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은 2014년 이래로 이제 새로운 러시아를 그 건설하자 이와 같은 그 푸틴의 그 컨셉 자체를 지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크림반도뿐가 아니고 완전히 돈바스하고 이것을 이은 그 내륙 교통로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내륙과 연결하는 이 대규모 단지를 전부 러시아 지역으로 합병을 시킬 경우에 자 이것이 이제 그 뉴 러시아가 될 것이다. 노르슬란. 자 이러한 컨셉을 지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당연히 지지하고 좀 더 액티브하게 좀 더 용감하게 과감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극우주의자들의 요구사항이다. 그러나 이 러시아 내에서 이와 같이 이제 전부 포지티브한 얘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자유의사를 피력할 수 없는 그런 한계 때문에 자 여론조사도 이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서방 학자들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내 분위기를 보면은 자 지금 현재 전쟁 뭐 곧 끝날 것처럼 자 이길 것처럼 그저 생각을 했는데 자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그 9월 달에 부분 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때부터 그 심리적인 그 쇼크 상태다. 왜? 푸틴이 앞으로 예비군 동원 없다. 최초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을 차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정부가 알린 내용 곧 이긴다. 뭐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허구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났고 그러다 근본적으로 반체제 운동이거든 이제 러시아 내에서 이제 불가능하고 지금 푸틴 옆에 있는 이 인물이 나발리인데 자 2년째 지금 현재 이 반체제 반푸틴 이런 그 스탠스를 취하는 그 인사인데 2년째 지금 구속돼 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얘기로 자 러시아 내의 시빌워 내전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있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인포메이션 이것이 이제 새로운 무기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디스인포메이션 하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러니까 이번 그 전쟁을 통해서 아주 심하다. 이게 이제 디스인포메이션 이게 특히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번지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러시아의 무기다. 이렇게 자리매김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은 지금 두 개의 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실제 그 이제 전선에서 싸우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전 유럽을 상대로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다. 허위 정보 이런 것들 전부 포함해서 그래서 Putin's disinformation war on the West 해서 자 이와 같은 그 비난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이제 푸틴은 여태까지 취임 이래로 유럽의 그 주요 인사들을 전부 다 이제 오염을 시켜놨다. 이제 그만큼 부정부패에 전부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푸틴의 일거수일투족 여기에 대단히 그 이제 경청하고 그런 그 성향들이 있다. 이런 가운데 디스인포메이션이 퍼지면서 자 이게 푸틴의 입장을 지지하는 지지로 도는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그 입장에 반대하는 이와 같은 그 정서들이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것이 완전히 이제 그 디스인포메이션이 좀 더 그 창궐하게 하는 그런 그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각종 해커들이나 텔레그램 그 사용자들 국가기관 전부 다 이 디스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옛날 사진들을 전부 송출하면서 그러니까 전투 장면, 주민들 고통, 건물 파괴 이런 것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일어났던 사진 이런 것들 전부 재활용하면서 계속 전쟁 분위기를 전환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치신드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내에 어떤 이런 나치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갖고 나치하고 계속 이 매칭을 시키면서 이 젤렌스키 정부에 대한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거를 그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나토 동구 확대 뭐 이런 문제도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자 이제 흡사 이번 전쟁의 책임이 나토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군사력 피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자, 보시다시피, 좌측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자, 이게 뭐, 지금 그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되고, 지금 뭐, 20만 대 90만, 예컨대. 자, 이게 또, 예비군도 뭐 엄청나게 차이가, 러시아는 200만, 우크라이나는 90만. 그리고 지금 포병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탱크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2,596대밖에 없는 반면에 러시아나 12,400대. 요번 전쟁에서는, 요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이제 3,330대가 그 투입이 됐고. 자, 이와 같이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이 전쟁을 통해서 나타난 정과나 이런 걸 볼 때 그야말로 러시아의 피해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비참할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써 러시아 병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16만 그 3,320명이 3월 17일부로 전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3,500대 이상의 전차가 전부 파손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이 그 16만이 지금 벌써 사라졌다 하는 의미는 총 90만에서 16만이니까 대략 한 20% 정도가 전부 날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 군사력의 20%가 이미 다 소멸됐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그야말로 정말 이 볼품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지 러시아가 세계의 2위, 제2위의 그 군사력인 러시아가 지금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와 같은 그 추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인데, 자, 러시아 경제는 여태까지 이제 서방 세계 어떤 석유가스 이런 국제제재 금수치 이런 여파로 인해서 세수가 무려 20%가 감소가 됐다. 또 전시 경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세출은 계속 증가한다. 이러면서 국가재정 적자가 690억 유로에 달한다.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2년도 그 VIP 프로덕트 인land 프로덕트 그 국내 총생산이 2.2% 이제 감소가 됐고, 그러나 2023년에는 더욱 그 악화될 것이다. IMF의 진단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2022년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7년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면서 2030년도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신용평가 회사인 그 스코프의 진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그러니까 러시아 국내 경제가 계속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불안정, 사회적 불안정 이런 것들을 점차 그 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란의 경우도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2012년도에 한 6,440억에 달하던 그런 어떤 국부가,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8년 뒤에는 2,400억, 약 한 3분의 1로 줄었다. 그렇게 되고, 인플레도 11%, 그다음 실업률도 3.7%. 이처럼 이제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격이 크다. 이제 에너지, 인프라 이런 폭격을 받아서 작년도에 그 VIP가 38.5%로 이제 완전히 38.5%나 이제 감소를 했고. 자, 이것은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장관의 이제 실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 정도 그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5% 그 생산을 완전히 후퇴시키는 뭐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여파를 볼 때도, 자, 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이걸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현재 1조 6천억 불 정도의 경제적 부가가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석유가스 금수치 이걸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되는데, 자,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2022년도 중반대에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생산 비용이 무려 50% 정도가 추가적으로 그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22년 그 연말까지 볼 때 그것보다도 추가적으로 더 25%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니까 토탈 약 한 75% 정도의 추가 그 에너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제 그만큼 그 생산 비용이 늘어났다.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 불안정 이런 것들은 이제 유로존의 그 경제 악화를 초래한다. 그러면서 이제 불경기로 연결이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유럽 그 중앙은행의 평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에너지 그 크라이시스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그 에너지 크라이시스로 발전되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는 겨울 전에 이미 가스를 전부 나라별로 다 여기 대비해서 이제 비축을 해왔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지난해 그 유럽의 겨울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온난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에너지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화됐다. 이렇게 전부 평가를. 그러나 잠정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는 못한다. 러시아 의존도가 워낙 그 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이 금수조치 이래로 이제 각국이 전부 다 미국이나 카타르 이쪽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돌린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와 같은 데는 이제 한계가 있다. 여태까지 근본적으로 50% 이상 러시아에 그 의존했던 그 에너지 이런, 채널, 이런 것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큰 문제점이었다. 큰 안보상의 그런 문제점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자재 가격도 이제 곡물 가격은 지금 현재는 이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기록적으로 그 수확량이 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이것이 이제 올 3월 말이면 이제 끝나는데 이제 연장 협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곡물 협정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안정적이었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있다.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 추가 협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결과에 달려 있다. 이제 곡물 그 가격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쟁 여파로 지금 이제 나타난 여러 현상 중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거는 외국과의 거래가 이제 대단히 중심인데, 해외 수출, 무역,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그런 현상이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분야의 어떤 이런 활기,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이 1년 동안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무기나 이런 것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방산 분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서 조금 덕을 보고 있다. 그리고 생필품 가격은 일방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우크라이나 침공 배경과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침공 결과 이제 어떻게 귀속될 건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종합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입장, 자, 이것은 푸틴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푸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나토가 동구 확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자,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취한 조치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제 탈냉전의 유럽 지수, 양부 지수가 어떻게 바뀌었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짚은 적이 있고 한번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나토 동구 확대, 자, 이 문제가 지금 여태까지 그럼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어떻게 그 변천되어 왔는지, 여기에 따라서 러시아 입장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0년도 이제 동서냉전 종식 이후에 그 다음에 2005년까지 무려 15년 이 기간 중에는 러시아는 자기 체제 수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동구 국가들이 나토 가입하에다 전부 줄을 서도 뭐 가입하려면 해라. 대단히 그 관대하게 용인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자, 1997년에 나토하고 러시아 간에는 이제 기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나토 루슬란 그룬드 악트 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고 나토의 적이 아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략적인 이제 파트너 관계다. 자, 이 컨셉, 이 철학 자체를 러시아의 수뇌부들은 전부 신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기본 협정에 따르면 뭐가 들어가냐면 자. 대신 우리 조건은 뭐냐 하면 자 옛날에 내가 데리고 있던 이 WTO의 동구 진영들 여기에다가 신규 회원국 설사 나토 회원국이 되더라도 여기에는 절대로 너희들 핵무기를 배비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의 전투력을 배비하지 말아라 이런 컨셉이 이런 내용이 지금 기본협정에 나토 기본협정에 이제 러시아 기본협정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동구권의 나토 가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 이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 세 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뒤에 발틱 3국 예 그런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나라 발틱 3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부 7개 나라가 나토에 가입을 했다 이제 그 말이죠. 자, 그러면서 2005년도에 자, 이런 맥락에서 2005년 1월달 세르게이 라브로프 지금 현재 외무장, 그 당시도 외무장관인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가 앞으로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이 외무장관, 러시아 외무장관이 얘기가 이거는 전적으로 양국의 그 자결권에 관련된 겁니다. 양국이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Das ist deren Wahl 그 사람들의 그 결정이다. 그런 얘기죠. Wir achten das Recht des Staates.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그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계속 이제 잘 보고 있다. 이제 자, 그 주목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존중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unserem Nachbarn eingeschlossen, 자, 우리 인접국도 마찬가지고. sich seiner Partner selbst zu wählen에서 자, 어떤 파트너를 선택할 거지 이거는 전부 지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 자결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이 아니다. 대단히 원칙적인 어떤 이런 서방 이 정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철학에서 나온 그런 답변을 그 당시에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자, 여기 얘기는 selbst entscheiden welche Organisation sie beitreten wollen 해서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 한데스플랏, 독일 한데스플랏하고 인터뷰할 때 한 얘기인데, 자, 어느 조직에 가입을 하려고 할지, 지가 직접, 자기 직접 결정하면 된다. 이 얘기. 그러니까 나라별로 뭐, 나토에 가든지, WT, 그 당시에 아직까지 WTO가 있었어요. WTO는 이미 이제 없지만은, 그는 어느 조직에 가든지 간에 그건 전부 자결권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라브로프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4년, 5년 그 이래로 러시아하고 미국 서방 간의 그 갈등은 계속 높아졌고 누적됐고 계속 고조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미국이든 서방 얘들이 자꾸 우리가 놀던 마당에 들어와서 계속 개입을 해서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이런 문제를 계속 부추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99년도 코소보 전쟁 때 예컨대 왜 나토가 그 발칸반도에 들어와서 무슨 뭐 세르비아를 공습을 하냐 이 말. 독일도 그 당시에 이제 공습을 했는데 자 이와 같은 행위. 2003년 이라크 전쟁에 그 개입했던 문제, 그다음에 2011년도 리비아 개입했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에서 못마땅하다 이 말이죠. 계속 이제 러시아 불만이 계속 이제 커지왔고, 그 다음에 2004년 본격적으로 이제 저 틀어진 계기는 200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저 오렌지 레볼루션. 자, 이게 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완전히 오렌지 레볼루션 2004년도에 근데 이제 야누코비치 러시아가 믿는 야누코비치가 이제 부정선거에서 축출당하고 그다음에 유시첸코로 바뀌게 되고 교체가 되고 자 여기서 크게 그 상심한 푸틴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때부터 이제 많이 못마땅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는 푸틴은 2005년 이래로 미국 서방 나토 얘들의 이제 강공 전략을 이제 추진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양 진영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 볼 때 나토하고 미국은 이건 완전히 우리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그 아주 주축도 기둥이다. 큰 기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007년도에 푸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미네슨 시큐리티 컨퍼런스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미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 하나의 그 유니폴라 저 완전히 하나의 축을 그냥 형성하려고 한다. 이제 그런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도에 부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부카레스트 나토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하고 조지아도 나토에 가입시키겠다. 이걸 추진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서방 진영에서는 이제 독일과 그 프랑스가 자, 이건 너무 이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목을 잡습니다. 부시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유는 자, 이유를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야, 우크라이나 얘들은 아직도 좀 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완전히 부정부패 이 진원지기 때문에 자, 얘들을 우리 이 서클로 끌어들일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제 오염될 수 있는 막 그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얘들은 아직도 그 올리가르키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 자본주의 아주 그야말로 천박한 그 자본주의를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EU 멤버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프랑스, 올랑 대통령이 했고, 독일의 메르켈 수상이 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부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무산이 됐지만, 자, 이런 얘기를 듣고, 푸틴은 대단히 이제 그 불쾌해서 몇 달 뒤에 이제 조지아 전쟁을 일으켜서 자, 지도에서 보시는 그 오른쪽에 지드오스티티언, 그 다음에 남쪽에 이제 아파지안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그 당시 분리독립 운동을 추진했던 이런 그 공화국들을 전부 지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분리독립을 이제 적극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그러나 이제 동구 확대 속에서 나토 우크라이나 친서방 노선을 이제 전부 강화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완전히 이제 이와 같은 그 푸틴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이제 친서방 노선을 좀 더 강화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푸틴은 자, 이 우크라이나 노는 꼴을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자,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나는 제2의 나폴레옹이고 나는 제2의 이제 뼈토르 대제가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푸틴이 이제 모든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구소련 해체한 거 이거는 그야말로 20세기 최대의 어떤 카타스트로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 동안 체첸 그 당시에 그 분리독립 운동을 했던 체첸 공화국에 대해서 전쟁을 벌였고 그 다음에
야누코비치가 이제 축출되면서 이제 러시아로 도망을 왔기 때문에, 자, 그것을 이제 계기로 크림반도로 이제 합병하고 2014년도에 그다음에 돈바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야누코비치가 도망 나오는 걸 보면서 이제 푸틴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완전히 우리가 서방에 포위당하고 있다 이런 거를 직접 목격하는 이제 그런 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유로마이단 그 시위 자체도 이제 푸틴 이제 그 컨셉에 따르면은 이거는 민주적 절차로 선대된 대통령을 완전히 쿠데타를 해가지고 그 뒤에는 누가 있고 미국이 사주를 해서 자, 이와 같이 이제 완전히 그 쿠데타를 하는 거다 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2014년도부터.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 푸틴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진짜 이제 완전히 노선이 명확해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동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서쪽으로 가야 된다. 반푸틴 러시아, 그 다음에 친서방 기조, 이거를 더욱더 구체화시킨다. 그러니까 야누코비치 후임으로 이제 등장한 대통령이 포로셴코인데, 이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제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이제 반러시아 친서방, 자, 이 기조를 확실하게 그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반러시아 이런 정서를 완전히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률들을 전부 지금 이제 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게데니스케세츠 해가지고 반러 정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근데 10년 이하 징역을 이제 부과한다든지 뭐 이와 같은 그 법률,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반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이제 5학년 때부터 우크라이나어를 완전히 교육해라 이런 것들을 의무화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크라이나,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2017년에서 21년 이 사이에는, 자, 미국의 그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하고 관계가,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일시적으로 호전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푸틴도 대거 그 러시아 인사들을 끌고 워싱턴을 방문하고 상호 이제 서로 방문을 하면서 이제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한편에 이제 나토 확대 정책 이거를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은 나토 회원국들의 그 방위비 분담 이런 것들에 이제 불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 미국도 나토에서 탈퇴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푸틴도 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대해서는 야, 이 협박 너희들 지원하는 거 유보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전부 다 이런 푸틴의 이 트럼프의 이 제스처는 이제 푸틴의 그 입맛에 맞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2021년도 이제 바이든이 들어와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친우크라이나 정책을 이제 펴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푸틴과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달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후 푸틴은 안 되겠다. 이제 완전히 얘들은 쳐야 되겠다. 침공 결심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푸틴의 우크라이나 그 침공 논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미국과 나토 서방 얘들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실체고, 그 다음에 러시아 그 완전히 약화시키는 그런 그 주체들이기 때문에, 자, 얘들은 이제 우리의 불신 대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이제 근거를 계속 얘기를 하냐면은, 자, 1990년도에 봐라, 너들. 나토의 그 당시에 제임스 베이커, 그 다음에 독일의 한스 디트리히 겐샤 회장, 이런 사람들이 우리 소련 고바초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그랬냐. Die NATO wird sich keinen Zentimeter nach Osten ausdehnen에서, 자, 우리 나토는 단 1cm도 1인치도 동쪽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제임스 베이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계속 지금까지 줄곧 그 러시아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1cm도 안 간다면서 뭐 이렇게 전부 다 먹었냐. 지금 현재 폴란드, 헝가리, 체코 해서 전부 야금야금 다 이쪽으로 루마니아, 불가리아 뭐 다 왔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토 너들이 약속을 어겼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오스튼, 아우스틴은 오스튼 동쪽으로 카이는 센티메타 나고스는 동쪽으로 오스튼, 이스트인데, 자, 오스튼은 이거는 그 당시에는 왜 그런 베이커하고 한스티프 켄샤가 이제 9월 달에 뭐였냐면은 그 당시엔 통일 관련해서 이제 외부적인 어떤 이런 구성 요인들을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2+4 조약을 체결할 때고, 자, 이것 때문에 이 베이커가 온 거죠. 제임스 베이커가 국무장관이 온 거죠. 그러면서 이때 오스트는 이게 동부 진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독이다. 그러니까 통일되더라도 나토 세력들, 통일되더라도 나토 핵무기, 미국의 뭐 핵무기 이런 것들은 절대 동독 지역에다 배배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94년까지 자 동독 지역에 머물고 뭐 가더라도 일체 우리가 우리의 군사력을 동독에 배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의미에서 오스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는 이거를 동구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거예요. 확대 해석을 하면서 자나깨나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철떡같이 그 전략적 파트너 관계, 그룬트악트, 나토, 루스랑 그룬트악트 전략적 기본 협정, 이거를 전부 하면서 전략적 파트너 관계, 이거를 이제 신봉하면서 지난 25년간 너들 그 나토하고 이제 군비 통제 협상, CFE,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에서 재래무기 감축 협정, 5대 공격형 무기를 나토 진영 이만큼, 바샤 팩트 진영 이만큼 해가지고 전부 다 어느 수준으로 감축한다. 뭐 이런 협정 계속, 협상 계속 하면서, 자, 해가지고 우리의 군사력을 계속 투명하게 감축해 왔는데, 지난 25년간.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우리 러시아 군사력은 그야말로 약화될 대로 약화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들 게임에 빠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러시아는 이제 푸념처럼 늘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나토 동구 확대 주범이 바로 미국이고, 또 우크라이나, 얘들을 완전히 대러시아 봉쇄를 위한 어떤 전진 기지로 삼으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우크라이나 이거를 절대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현재, 러시아 측에서, 특히 그 푸틴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방에 대한 우리의 신뢰, 이거는 이미 사라졌고, 그 다음에 나토, 러시아 기본협정,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을 다한 이제 그런 그 협정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푸틴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 마지막 남은 볼은 이제 우크라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가만히 그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니까 완전히 신나치가 등장해서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돈바스 내 그 러시아계 주민들을 그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들이 완전히 서방 영향으로 러시아 침략을 이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 이제 몰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그 나토 가입은 이제 러시아,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러시아 그 세바스토폴에 있는 그 흑해함대, 자, 유일하게 그 부동항인데, 자, 이것에 대한 그 위협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서방이 전적으로 지금 현재 이 나토 동구 확대, 우크라이나 동구 확대를 지금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책임, 이건 너들이 있다. 너들한테 있다. 이렇게 이제, 푸틴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자, 2014년도에 우리가 크림반도를 뺏겼고, 그 다음에 2022년도 일방적으로 지금 피침을 당하고 있고,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그 잘못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야누코비치가 지금 현재 전제적인 그런 어떤 억압 통치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우크라이나 그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5.15 마이단 이 시위 자체는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우리들의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나토하고 EU에 가입함으로써 동쪽의 위협, 그 러시아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을 우크라이나의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나토 시각에서도 이제 푸틴 이 자체는 완전히 군사적인 갈등을 그 야기하고 국제법을 위반한 그런 그 만행이다,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봐라. 지금 현재 동구 발틱 국가들이 왜 나토에 왔는가, 나토로 전부 나토에 가입을 했는가. 자, 이 문제는 그 당시 1939년도 그 히틀러 스탈린 팍 이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폴란드의 그 동부 영토 이쪽을 전부 그 당시에 이 히틀러 스탈린 팍트에 의해서 이제 스탈린한테 뺏겼고, 그 다음에 저쪽 그 핀란드에서부터 이 발틱 상국 이것도 전부 스탈린 휘하로 들어가게 만들었고, 자, 이것이 히틀러 스탈린 팍트인데, 그러니까 스탈린 그 체제 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의 어떤 이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우리는 이쪽이 아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탈린 당시에 그 이제 로테 아미 적군들, 소련군들, 이분은 절대로 해방군이 아니고 전적으로 얘들은 그 소련의 그 제국주의를 그 이해하기 위한 그런 그 주부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전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구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는 이 문제는 서방이 억지로 그 강압을 해서 이제 가입한 것이 아니고, 이들 스스로가 공산 체제를 그 혐오하고, 그리고 과거 구소련 시절의 악몽을 그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제 내린 그런 그 조치다, 이렇게 이제 전부 미국과 그 서방 진영은 평가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91년도 그 당시 이제 동서냉전이 이제 그 와해되면서 91년 2월 달에 그 실예가 이제 폴란드하고 체코슬로바키아하고 헝가리 이 세 나라가 비세그라드 베니스를 결성을 했다. 이 비세그라드는 헝가리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인데, 여기 세 나라가 전부 모여서 이제 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자, 저쪽으로 가지 말고 나토로 가자, 이런 그 가입 결심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이 침공 전쟁 이 배경 관련해서 자, 푸틴의 의도나 푸틴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그 내용도 살펴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 평가를 내리고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걸 살펴봤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 서방 측 입장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자,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푸틴의 그 속마음을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푸틴은 지금 현재 러시아 안보 불안 요인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번 작전을 실시했다. 자,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더 큰 그 푸틴한테 그 불안은 뭐냐면, 만약 우크라이나가 서방 진영에 붙어서 근데 민주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법치국가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유경제 체제를 선택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러시아 앞에 우뚝 섰을 경우에 이 지금 현재 전제 독재 통치를 하고 있는 이 푸틴, 여기에 대한 엄청난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무력 진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답이다. 이제 저는 속마음이다. 푸틴의 속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나토는 절대로 그 전쟁 배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야, 미국이 왜 그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냐. 이거는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푸틴에 의해서 지금 당하고 있기 때문에 푸틴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방어 목적이지 절대로 러시아에 대한 침공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미국도 실제로 2020년 작년 그러니까 2월 달에 실제로 침공하기 직전에 이제 수차에 걸쳐서 아마도 예상되는 그 푸틴의 그 침공 행위에 대해서 이제 사전 경고도 하고 이런 걸 볼 때 절대로 미국은 이번 전쟁을 그 사주하거나 전쟁을 일으켰으면 하고 획책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주장, 근데 미국이 이번 전쟁의 배후다. 그리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대전쟁을 치르고 유럽의 안보 질서를, 전 세계 안보 질서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에서 기획된 그런 전쟁이다 하는 그 푸틴의 주장은 사실은 그 진실과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 내 이제 러시아의 인종 청소를 한다. 그 다음에 미국을 대리해서 대리전을 펼친다. 그 다음에 평화협상을 전부 가로막고 있는 그 장본인이다. 이와 같은 푸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촉발한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푸틴의 그 일방적인 침공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침공 전쟁 1년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한마디로 푸틴의 그 침공 기도, 이거는 완전히 수포로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굴복시키고, 그 다음에 친러 그 허섭이 정권을 키예프에다 수립을 하고, 이와 같은 그 최초 그 기도는 또 친서방 그 기도를 무산시키는 이런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더 강화시키고, 이와 같은 그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나토의 그 동진을 계속 차단하겠다. 이와 같은 그 기도도 수포로 끝났다. 오히려 나토가 동구에 더 깊숙이 개입하는 게다. 롤백 현상을 초래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푸틴 요구 이제 21년 12월 날, 나토 이거를 1997년 상태로 복귀시켜라. 이와 같은 요구는 나토에서 완전히 이제 거부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022년 그 나토, 우크라이나 침공 이 자체가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조지아의 나토 가입, 몰도바의 나토 가입을 더욱 촉진시키는 그런 그 촉매제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주도의 그 세계 질서를 타파하고 푸틴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하자. 이런 것들 이런 기도도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여기 실망한 그 푸틴은 이 시진핑과 그 연합해서 반미 전선을 구축하자는 그런 시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결과적으로 최소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제 러시아를 격퇴했다. 이 태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미국의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그런 상황을 볼 때 미국이 일정 부분 우크라이나에서 군사력 그런 지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러시아는 이제 그야말로 그 군사적인 약체다. 이런 실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더 이상 이 재래 전력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그 실태로 전락하고,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격퇴당한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전략적으로 대단히 그 행운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는 이제 물자나 병력, 막대한 그 병력 손실을 이제 체험을 했고, 그러면서 이런 의미에서 이 서방 학자들 얘기는 완전히 이번 침공 행위는 그 군사적인 그 자살 행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밀리테이션, 셀프모르트, 이 완전히 자살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푸틴 상황에 대한 비유, 이 BBC에서 지금
지난 2월 24일 날 이제 그 아티클을 보게 되면은, 자, 이 푸틴은 거센 바다성을 항해해왔던 선장이었다. 그러니까 91년도 구소련 해체 이후 나름대로 이제 2000년도부터 대통령을 하면서 그야말로 그 이제 유가 그 고공행진 뭐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러시아 경제도 어느 정도 그 궤도권으로 올려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의 그 어떤 투로서 그런 위상,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이제 세우고, 큰 그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통해서 이번 완전히 빙하로 돌진하는 그런 선장으로 변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head is straight for the iceberg 해서 완전히 지금 현재 이제 빙하를 거기다 꼬라박는 그런 그 아주 그 엉터리 선장으로 지금 변모했다, 이런 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런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완전히 전략적인 패배다. 그리고 스페셜 오퍼레이션, 이건 무슨 오퍼레이션, 이거는 완전히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침공전쟁 이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거는 전적으로 푸틴 요인과 그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 지속 여부는 푸틴 권력 향배가 좌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푸틴 장래와 직결되어 있다. 푸틴이 사라지면 전쟁은 끝날 것이다. 이 태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푸틴의 권력은 완전히 신흥 올리가르키하고 그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정치 경쟁인들. 90년대 초에 그 올리가르키는 이미 영향권이 사라졌고, 완전히 2000년도 이후에 그 푸틴 주변의 새로운 그 올리가르키들이야 지금 결탁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제주의를 하고 있고 독재 권력을 행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관적으로는 대단히 그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엘리트들의 이제 대내외 정책의 핵심은 푸틴 꿈을 어떤 형태로든 실현하자, 이런 겁니다. 그로스루슬란 위대한 러시아를 건설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푸틴 꿈인데 이것을 실현시키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 속에 으뜸가는 그런 러시아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푸틴을 중심으로 한 권력 엘리트들의 그 어떤 핵심 그 과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대내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대내적으로 국내 정치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추진할 그런 필요가 있고, 또 천연 자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국내적인 어떤 이런 억압도 필요하고, 또 현대화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그 믹싱한 스테이트 모노폴리, 모더니제용 레프레시온, 막 이런 것들이 혼합된 그런 그 정책들을 지금 이제 푸틴과 주변의 권력 핵심 엘리트들은 지금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엘리트들은 지금 전쟁 그 관련해서 자, 이 앞으로 더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전쟁 수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바스 이건 완전히 먹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이 안정화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푸틴과 권력 엘리트 간의 공통된 그런 인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러한 세력들에 대항할 그런 내부 다른 대안들은 없다, 다른 세력들은 없다, 이제 그런 얘기. 아래로부터의 그 혁명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전쟁 반대 세력 일부 있긴 하지만 대단히 미미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12년까지 그 러시아 대통령을 지냈던 드미트리 그 메드베데프, 자, 이 친구는, 이 양반은 지금 얘기가, 자, 우크라이나 이번에 이 침공인데 이것에 만약 우리가 승리를 못할 경우에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파멸의 길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활을 걸고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메드베데프가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러시아 패망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수단, 특히 그 핵무기도 더 동원을 해야 되고, 자, 이와 같은 모든 옵션들을 열어놔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만약 그러나 미국이 이와 같은 그 무기들을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때, 이때 가서야 비로소 이번 전쟁은 끝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 메드베데프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정전 협상으로 이것이 연계될 것이냐,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이제 푸틴, 러시아 현 상황 인식하는 거는 평화협상에 별 관심 없고, 이 평화협상으로 전쟁 종식될 거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협상 전망 이런 거는 이제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푸틴은 전쟁은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이런 그 확신 속에서 최대한 하던 전장에서 이 정가 확대를 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차후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컨셉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돈바스 내 이 도네츠크, 지금 이제 여기를 좀 더 정가 확대를 한다. 바훔 먹고, 그 다음에 크라마토르스크 먹고, 슬로반스크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인 돈바스 지역은 확보를 해야 그 다음에 닥칠 우리의 평화협상에서 위치, 러시아의 위치 이런 걸 공고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계속 싸울 때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푸틴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미국의 바이든이나 데이비드 페트리어스 CIA 국장은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이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이제 대규모 그 역습이 이제 시작된다. 우크라이나 역습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는 어딜 공격하냐 하면은 아까 얘기대로 지금 마리우폴 맨 위에 그 도네츠크 맨 좌측에 거기가 이제 블레다인데 이 블레다 이쪽에서 공격을 해서 남쪽으로 들어간다. 어느 방향으로? 마리우폴 쪽으로.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아소프 해하고 그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남부 지역 이쪽에 이제 크림반도 쪽하고 이 돈바스 쪽 이거를 완전히 양분시키겠다 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작전이고 조만간 있을 대역습 작전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 지역을, 러시아 점령 지역을 완전히 양분시키겠다 하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컨셉이다. 그래서 이제 크림반도 그 진격을 한다. 그럴 때 아마도 크림반도를 잃기 직전에 푸틴이 이제 협상 시도를 할 가능성 그런 것도 있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평화 협상 이거는 러시아 내 푸틴 이외에 다른 지도자가 들어섰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인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쟁 종식 관련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겠는가, 이 얘기를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는 자, 꼭 이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가운데 어떤 가능성들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냥 나열할 뿐이다. 꼭 이대로 간다, 이제 그런 얘기다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가 돈바스를 점령한 후에 정전 제의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를, 이거는 비교적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그러나 이제 재선 때까지는 전쟁은 지속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 그때까지 이제 동원 병력, 이런 병력들을 지금 이제 프론트라인 돈바스 이쪽에 전부 다 배비를 하고 투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진격 이런 것을 계속 인해 전술로 저지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2024년 이후에 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때는 아마도 유럽의 그 베트남전과 같은 그런 그 양상을 띌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진영 워낙 지금 교착 상태에서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 소모전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전쟁은 못하겠다. 이제 둘 다 전부 그런 인식을 하고 이제 평화협상에 돌입하면서 정전 관련해서 이제 합의를 할지 이런 하여튼 평화협상이 전개될 것이다.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돈바스를 완전히 점령한 다음에 정전협상 제의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러시아 국내적으로도 명분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러시아어를 쓰고 있는 러시아인이 살고 있는 이 돈바스 지역을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 이럴 경우에 군사적으로 재정비를 해서 아무런 추가 또 동원도 하고 해서 추후에 재공격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서방 진영은 자, 이쯤 되면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 지원 이 모멘텀 이런 것들이 이제 중단될 수도 있고, 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그 첫 번째 시나리오
돈바스 점령 후에 정전 합의 이런 것들은 대단히 러시아 입장에서 그 어트랙티브한 그런 옵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우크라이나 피로도가 높고 또 사기도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정전에 합의할 그럴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제 그런 얘기죠. 아까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언제까지 서방의 지원이 지속될지 이런 것도 지금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워낙 그 가진 그 자원들이 지금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이제 공세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수세적인 상황이고 지금까지 여태까지 전쟁 그 행태나 공격 행태나 이런 걸 보면 거의 7대1 수준이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7번 때릴 때 우크라이나는 한 번밖에 못 때렸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1년 내내 지금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언제까지 이와 같이 지속될 거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 하원도 아까 얘기대로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이런 제한, 이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하원, 이제 무기 지원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럽의 겨울도 이제 또다시 또 다른 겨울이 왔을 때 석유나 가스 비축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지금 현재 평화협상하자, 뭐 이런 그 압력들도 고조될 수 있고, 자,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정전 합의에 대한 이런 상황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정전 합의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북한과 같은 그런 그 전전 상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지금 남북한 분단된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동서 그 우크라이나로 분단해서 흡사 남북어처럼 유지하자. 그러니까 휴전 상태로 유지하자. 이것은 절대로 공식적인 평화협정이나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확정된 국경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예컨대 자 돈바스를 장악하고 요 프론트 라인을 그대로 그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보자.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은 그 얘기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정전 예컨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은 종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이와 같은 그 새로운 그 프론트 라인은 완전히 새로운 철의 장막이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래서 러시아 국경은 이럴 경우에 저 북극에서부터 핀란드, 발틱 3국, 벨라루스, 그다음 우크라이나, 현전선, 북해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동서냉전 당시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자 앞으로 이 문제를 완전히 결말짓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종전 협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종전 무슨 선언이나 협상이 필요한 것처럼 남북한이 종전 협상이나 종전 선언이 필요한 것처럼 자 이와 같은 종전 협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단히 멀고 먼 길이 될 것이다. 설사 정전에 합의해도 같은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정 기간 전쟁 지속 후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경우다. 자, 이건 아주 굉장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그런 시나리오인데, 자,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 그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 재래기 분야에서 고갈돼 있고 전차 장갑차 포병 전투기 쓸만한 것들이 없어졌다. 그 다음에 유도 정밀무기도 고갈 상태다. 그러나 서방 전차나 방공무기 이런 것들은 계속 지원이 될 경우 또 전투기도 만약 지원이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번 전쟁에 대해서 어떤 이런 가치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가치에 대해서 서방 진영이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수호해야 되고 그 맨 앞장선 나라가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자 이건 충분히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도와줘야 될 그런 명분이 있는 나라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계속 군사적인 지원이 계속 후속될 경우에 자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우위를 정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무기 지원이 될 경우에 이제 총공세를 펼치게 되고 그러면서 올 여름에 이미 500대 전차와 장갑차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그럴 거고 이럴 경우에 영토 수복도 하고 크림반도 와이나 크림반도 탈환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런 가운데 푸틴이 하야하든지 정권 교체가 되든지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 이럴 경우에 이제 푸틴은 질병으로 유골 상태가 되든지 아니면 독살되든지 자, 이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그래서 푸틴 측은 이제 제거 후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예, 지금 현재 뭐 와그너 그룹하고 쇼이구 간의 뭐 권력 투쟁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하여튼 푸틴 제거 이후에 권력 투쟁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다 이런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 우크라이나 군사적인 승리, 그 다음에 러시아의 패배, 자, 이렇게 이제 만약 기결이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핵전쟁 가능성 이런 것들은 더 고조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야, 러시아가 전부 뺏기고 러시아 체면에 더 이상 이제 밀릴 수 없다 했을 경우는 마지막 카드인 핵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가능성, 이런 feasibility는 점점 더 커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일정 기간 전쟁 지속 후에 이제 러시아가 승리할 경우다. 그러니까 러시아 대공세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지금 이제 계속 그 뭐 전쟁 물자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타격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대공세는 계속된다. 지금 현재 그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 집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가스와 석유도 있고 이것이 이제 완전 전쟁 물자고. 지금 우리의 방산시설 일부 무슨 뭐 이 제재로 인해서 국제 제재로 인해서 타격은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계속 지금 지원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부터 월등히 우월하다 이런 입장. 그다음에 서방 반면에 이제 서방의 그 우크라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아니면 끝까지 중단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스스로가 지금 이제 체력이 약해서 못 버틴다. 이제 이럴 경우 생상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예프가 이제 함락되고 항복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망명하든지 아니면 젤렌스키가 암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파리 망명정부를 수립하다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제 친러 성향의 그 군부 쿠데타가 성공을 하든지 우크라이나군이 항복을 하든지 이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그 장악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입맛에 맞는 그런 괴뢰 정부를 수립하고 이 괴뢰 정부는 옛날에 그 동서냉전 당시에 핀란드가 했던 핀란디제이션, 자 핀란드화 돼서 이와 같은 외교 정책을 그 추정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 푸틴 정서, 반 러시아 정서 이런 것들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자, 일정 기간 전쟁 지속 후에 이제 핵전쟁이 벌어진다. 아까 얘기대로 이제 완전히 러시아가 수세로 몰릴 경우에 이제 핵카드를 쓰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 여전히 그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 분야에서는 미국하고 이제 어깨를 겨루고 있고, 요번에 이제 대국민 선언 연설에서 올 초에 그 푸틴이 한 얘기는 앞으로 미국과 그 뉴스타트 이거는 탈퇴하겠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11년도 2월 5일 날 발효된 이 뉴스타트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800개 발사대 그런 1550대 핵탄두 갖기로 전부 합의를 했는데 자 그러나 이걸 완전히 그 탈퇴한다고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완전히 미국과 서방에 대한 압력 행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자 이 핵무기 사용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위협수단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핵전쟁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단히 회의적이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내 전쟁은 자 이것은 전적으로 푸틴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독일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2차 대전이 히틀러에 의한 전쟁이다.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이번 전쟁은 푸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자, 저는 러시아하고 푸틴을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러시아로 비하해서 러시아 자체가 잘못된 나라로 인식하는 이런 그 상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은 푸틴 일방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푸틴 야심으로 촉발된 그런 전쟁이고, 제국주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22년 이 침공전 이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던 위대한 러시아, 이 민족주의,
그야말로 제국주의적인 그런 그 레토릭, 푸틴의 레토릭에 의해서 이렇게 발발된 그런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이번 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유럽 평화 질서, 세계 질서 이런 변화에 이제 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제 서방 단결을 시키는 그런 촉매제로 작용을 했다. 사실은 이 전쟁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서방 세계는, 특히 나토 세계는 그야말로 구심점을 잃고 이제 막 헷갈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단결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적인 인도적인 그런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군사력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국민의 저항의식이 더 높아지고, 자, 이러면서, 민족 국가로서의 어떤 우크라이나, 이런 걸 더 한층 그 높은 단계로 승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러시아는 푸틴 때문에 이란과 북한과 같은 그런 깡패 국가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제 그런 운명에 처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유감스럽게도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 이런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양측은 평화협상 의지를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이르던 실제 이건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다음 미국과 서방 진영도 자, 우크라이나 지속 이건 계속된다. 그런 얘기고, 지원 이건 계속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나 러시아는 죽었다 깨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철수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또 2024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갈 때까지 가자 해서 2024년까지는 이 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단히 센시티브한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 철수하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만약 점령협정을 한다든지 평화협상을 한다든지 하면서 점령지역 철수 이런 경우에 예컨대 돈바스 지역에서 일부 철수를 한다. 이 얘기는 러시아 공화국을 헌법을 완전히 포기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조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9월 30일부로 이 4개 점령지역을 전부 다 합병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자포리샤, 그 다음에 이 헤르손, 이 4개 지역은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헌법적으로 러시아 땅이 됐는데, 여기서 철수를 한다? 그 얘기는 완전히 러시아 연방 해체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의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더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 자, 공화국 내 여러 무슨 이런 러시아 연방 내 여러 그 공화국들이 있는데, 얘들이 언제든지 연방을 탈퇴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 말이죠. 헌법에. 자,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 이 푸틴은 좀 이만저만한 딜레마가 아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이번 전쟁은 진지전이고, 지리한 소모전 양상은 이게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되고, 그러나 만약 서방에 이제 이 전차나 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될 경우에, 때릴 경우에, 지금 현재 이 프론트 라인은 계속 그 러시아 쪽으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자, 이런 가운데도 이제 양측 간의 그 전쟁 피로도 이런 것들은 계속 높아질 거고, 전쟁 수행 수단 이런 것들은 점차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양측 피해는 이제 지속적으로 점증될 거고, 그 다음에 러시아군은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지금 현재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어떤 그 작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자, 반짝 공세 이후에 다시 그 중단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반복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번 전쟁은 이제 정치 경제적인 그 자살 행위다, 러시아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겁도 안 낸다 이런 얘기, 대공세에 대해서 겁도 안 낸다 이런 얘기죠. 일주일 뒤면은 수고로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 일정 시간 경과 후에 러시아나 엘리트들은 자 참다 못해가지고 자 이제 전쟁 좀 정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그 압력을 이제 행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자,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제재 이런 효력들이 점차 이제 구체화되고, 또 국제적 고립 이런 것들도 점차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취약성, 군사력 취약성 이런 것들은 계속 노출되고 있고, 군사력은 또 고갈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또 많은 전문 인력들이 전부 러시아를 떠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러시아 미래가 암울하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러다가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지금쯤은 관두자로 푸틴은 대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주장들이 이제 고개로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만약 푸틴 이후에 새로운 지도부 들었을 때 새로운 러시아는 국제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새로운 러시아는 자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푸틴 이후에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가능한데 자 이 현 러시아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부터 푸틴이 이 러시아를 지금 자 이끌어 왔는데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러시아가 완전히 이 푸틴화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자 39년 이래로 자 이 독일이 저 나치화돼 있고 그 히틀러화돼 있던 것처럼 푸틴화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 잔재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일 땅에 대나치피치르이 있었으면은 자 이 러시아에서는 앞으로 대푸티니지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푸틴 잔재를 전부 청산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서 제국주의도 청산해야 되고 또 이 국제법이나 규범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 범죄나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전범 이런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뭐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방 진영과 화해하면서 그 다음에 2014년형 많은 것들이 지금 고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이제 국영화 외국 기업 이런 것들 전부 반환하고 그 다음에 EU와 나토 이런 긴밀 협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계속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자, 이 얘기는 자 우크라이나 일방적으로 강대국 러시아 푸틴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자 자유민주주의를 수고하는 이 조그만 우크라이나 절대 우리가 좌시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서방 세계를 리딩하면서 계속 지원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앞으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 이것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대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였으는 비록 조그만 나라지만은 자 우크라이나 비견되는 아시안에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국제정책의 시각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교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이제 영상을 대충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우크라이나 가서 지난 1년간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동영상을 간략히 소개하면은 자 이 푸틴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배경과 전략 목표 그 다음에 탈냉전 이후에 유럽 안보 질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또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 이후에 우크라이나 안보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동안의 전황을 요약하고 중간 평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드러난 결과로 러시아군은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왜 이렇게 약세인가 세계 제2 군사대국이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것을 이제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군대는 2014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해졌는데 잘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팩터가 작용했는가 이 문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핵무기 사용 위협 전쟁 초반부터 계속 핵 운용 부대에 대한 스탠바이를 걸었던 것이 푸틴인데 자 이 사용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역사적인 갈등 배경 이 역사적인 배경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독립 이후에 러시아 안보 갈등 현안, 그 다음에 7월달 전황 요약, 그 다음에 7개월간의 종합평가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대역습 이후에 핵무기 사용 얘기가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고 해서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었고, 그 다음에 이 평화협사 종전으로 가는데 어떤 입장이고 어떤 난제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300일간의 종합평가를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푸틴이 젤렌스키가 이제 미국을 방문했던 문제 배경 그리고 지난 겨울전쟁 양국 간의 겨울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 문제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 영병 있는 바그너 그룹의 실체 이런 것들에 전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마드리드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문제 그 다음에 이 전쟁을 계기로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 관련해서 독일이 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제대로 무기 지원을 안 하고 있는가 이 관련해서 이제 비난이
거셌기 때문에 도대체 독일군이 왜 저러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독일이 천억 유로의 특별 예산을 책정해서 앞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겠다 하니까 이것이 또 군사 대국화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서 군사 대국가의 신호탄인가, 재무장하는 이런 문제들도 전부 짚었고, 그 다음에 유럽 안보 지형, 그 다음에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 현안, 이런 문제들도 독일 문제 연구소에서 제가 전부 이동안 이 전쟁 기간 중에 지금 짚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긴 시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 관련해서 상편과 하편 이제 두 편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이 전쟁, 지금 무모한 전쟁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 대안이 지금 보이지 않고 대단히 찹찹하다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현재도 계속 악전고투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모든 전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시민들의 응원이 답지가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